안녕하세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랜만이죠. 저 이렇게 김지윤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진행하기 오랜만이게 되었는데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저는 고3 대표 강사 김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좀 오랜만에 둘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이 된 나머지 조금 전문 용어로 이런 표현을 쓰죠. 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 저희가 가장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좀 민감할 수도 있고 국어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학부모님들과 입시 학생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죠? 오늘 이제 지금까지 수능 추이를 좀 보면서 네. 과연 이 우리 올라가는 고3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국어 중에서 엄매를 선택할지 화자를 선택할지 어떤 게 유리할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또 준비하신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제 고3 대표 강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고3이 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국어를 대비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좀 신학기 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이렇게 데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자 진행자와 남자 진행자가 둘이 있어서 약간 뉴스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가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학기와 관련해서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2, 3학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예비 고1과 관련된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다 보니까 가장 지금 입시에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고3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어 관련한 이야기들, 특히 고3 학생들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고3이 되는 이 시기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그 이야기들과 관련된 것들, 제일 최우선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3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드려야 되겠고요. 이민희 선생님께서 이제 고1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은 이 엄매랑 또 화작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또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학기를 대비해야 하는지도 좀 간단히 조언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계속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다. 문법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 예비 고1 학생들 2028 수능을 치르게 될 아이들이 엄매와 화작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어떤 방식에서 달라졌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22 수능을 치르게 됐었던 고3 학생들부터 제가 계속 가르쳐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 수능, 23, 24 그리고 올해 25 수능까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 오면서 엄매와 화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의학 계열을 준비를 한다든지 국어와 관련해서 자신감이 아주 많은 친구들은 고민의 여지가 없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선택 과목, 국어 선택 과목에서 엄매를 해야 될지 화작을 해야 될지 가장 조금 고민을 하는 학생들의 영역이 있다면 좀 어떤 학생들일까요? 사실은 학습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학습량의 반대편에 있는 점수, 표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구체적인 수치들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도 그렇고 이메인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조금 자기가 잘 맞는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이 이 과목에 좀 맞을 것 같다, 이 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그 엄매 화작 선택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결정을 바꾸셨거나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후에 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가장 좀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화작을 선택했다가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 수능 2025학년도 수능의 경우인데요. 원래 이제 그 학생은 사실 노베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 고1, 2 때 문법을 안 배우는 학생은 사실 없잖아요. 중학교 때도 3년 내내 그렇죠. 배우고 네. 그렇죠. 계속 배우지만 이제 본인은 또 노베라고 이제 표현을 음. 했었는데 제가 좀 자신 있게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2월 전까지 사실 언매를 하다가 화작을 바꾸는 건 쉽다. 그렇죠. 네. 근데 화작을 하다가 언매는 못한다. 우리가 굳이 처음 시작부터 이 선택지를 좁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설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매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점수라고 할 때 표점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언매를 선택해보는 게 어떠냐? 내가 잘 가르쳐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언매를 공부를 하게 되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97점을 받았어요. 수능에서. 근데 그 97점이 사실은 100분위로 치면 99였거든요. 이번에. 화작에서 만점을 네. 받은 학생과 같은 점을 받았나요? 맞습니다. 그 지훈 선생님께서는 네. 이런 뭔가 계속해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변혁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전까지 언매 선택 비율이 차근차근 이렇게 높아졌던 네, 이유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매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메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동일 점수일 때 받을 수 있는 표점이 더 높다. 또 심지어는 점수가 조금 낮아도 표점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매 선택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언매를 선택했던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화법 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학습 부담량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씩 옮긴 거죠. 근데 막상 옮기고 나니까 표점의 차이에서 얻게 되는 메리트보다 화법 과정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메리트,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 메리트가 이제 더 크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서 작년 2025학년도 수능에서 다시 화작 선택 비율이 조금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매 선택자들은 국어 공부 시간을 예를 들어서 3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문학을 1시간 공부를 하고 독서를 1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문법도 1시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작을 선택한 경우에는 문학 1시간, 독서 1시간, 그리고 화작을 1시간을 공부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에 탐구 영역을 공부를 한다든지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문제를 더 푼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져요. 실질적인 절대적인 학습량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4점 차이가 표준 점수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표준 점수 4점 정도면은 나의 그 실제 공부 학습량을 좀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는 내가 양보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상위권에서 다투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표준 점수 4점은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 꿋꿋하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지켰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2까지만 하더라도 문법 공부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법 문제 5문제 혹은 그 매체에 들어가 있는 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한 대여섯 문제 문법 문제를 풀 때 아무 부담 없이 풀 수가 있는 수준까지 올려서 수능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매 문제가 난이도가 어떤가요? 난이도가 많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언매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는 언매와 관련된 문법과 관련된 지식을 보기에서 어느 정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나의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영역의 문법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문형 문법 문제가
너무 난도가 높아졌죠. 지문형 문항은 네. 학생들한테 거의 독서 지문처럼 그쵸. 느껴질 정도로 맞습니다. 난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문형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면 안 읽고 그냥 바로 문제로 돌입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지훈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독서 문항처럼 비문학 지문처럼 주어진 글 속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법 지식을 융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틀리는 학생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화작을 선택을 하자. 뭐 한 문제 정도 내가 실수로 틀리는 게 공부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 이 16수능에서는 네. 국어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작년과 비슷한 결로 갈 것 같다. 일단 현재로서 생각하는 부분 이렇습니다. 사실 육모를 또 보고 구모를 보고 예측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지금 꾸준히 평가원에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생각해봤을 때는 어쨌든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절대평가, 미래의 절대평가를 좀 대비해서 1등 컷을 좀 90점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목별 공부 방법에 차별점이 크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엄매의 공부 방법과 화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매 공부를 하는 가장 좀 좋은 방법, 특히 지금 현재 고3이 올라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고 화작을 공부할 때는 어떤 좀 차별점이 있나요? 네, 엄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엄매는 암기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암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도 반복이지만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폴더 공부법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어떤 아이들은 폴더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뒤섞여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폴더를 정말 딱 필요한 것대로 정리해놓고 또 그 안에 하위 항목을 또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폴더 정리를 잘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치, 빨리 찾을 수 있죠. 네, 그 암기는 사실 그래서 폴더를 얼마나 잘 정리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매에서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느냐고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그냥 한번 정리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 번 그걸 복습을 시키고 제일 사실 좋은 거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백지 복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백지 복습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본인이 배운 걸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쁘게 정리를 해놔야 사실 또 공부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안 보고 백지에다가 본인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적다 보면 사실은 빈칸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빨간색 색깔펜으로 채우는 겁니다. 보면서 이제 다시. 네, 이제 보면서 다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보면은 얼만큼 빨간색이 많은지 이제 체감이 될 거예요. 그거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 이제 백지 복습을 반복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여러 번 될 거고요. 사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7번 이상은 봐야 됩니다. 제가 공부법 중에서 이제 폴더 공부법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운이 좋아서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난 이거 아니까 이제 넘어가야겠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틀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정말 그 틀린 선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방금 혜림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문제풀이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실질적인 공부인데요. 우리가 기출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본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틀렸는지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까지 암기하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융합적인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본인의 약점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본인의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 꼭 네, 엄매는 그렇게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익히는 그런 과정까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작 공부는 어떻게 네. 하나요? 화작도 네, 화작에서 이제 사실 개념이 뭐가 있나?
문법에 비해서 공부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화작의 이제 언매보다는 공부할 양이 적은 건 맞죠. 일단 개념을 먼저 가르친 뒤에 각 파트마다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의 본질은요, 얼마나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건요, 보통은 공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연의 상황, 혼자서 1대 다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다자 간의 발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발화였죠. 토의라든지 토론, 협상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첫 번째 화법에서는요, 말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네, 표현 방식.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어머님도 혹시 이거 아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걸 통해서 청중의 호응을 유도한다 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작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글쓰기 방식,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선은 개념을 공부한 뒤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그 출제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쭉 해봅니다. 네. 뭐 자료 활용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 번째 스텝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결국에 실전이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11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냐. 그거를 11문제를 사실 저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13분 이내로 들어가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네. 실전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문제풀이 순서도 저는 정해주고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뭐부터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총 3단계로 개념, 그리고 문제 유형, 그리고 시험 운영 전략 이렇게 3가지로 좀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은쌤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좀 이어서 저도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게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오산이다. 라는 말씀을 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주고 풀려고 한다면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도 화법과 작문은 웬만하면은 많은 문제를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언매와는 달리. 하지만 화작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전제하고 화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어 매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형이 고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문법 문제는 유형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게 언어 매체인 거고, 또 언어 매체에서도 매체는 또 유형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화법과 작문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 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건지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정확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와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유형들을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가 없다면 좀 이렇게 이 정리가 되어 있는 전문가의 도움, 지훈쌤이라든지를 받으시는 게 정말 최단기간 안에 아주 좋은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런 유형,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은 저는 철저하게 화작 그리고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1 때부터 내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지금 고1이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어디에 잘 맞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문법 공부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고2 학생들,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저는 강력하게 언어 매체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또 리트라이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끝나기 전에 홍보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3월 들어가면은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도 방송으로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또 방송 참여하셔서 댓글이랑 저희랑 소통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또 너무 재밌게 금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한 것 같아요. 네, 신우주님 감사합니다. 네, 신우주님 또 인사를 또 해주셨고요. 준스타일님, 별님, 동키호테님, 유전님,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